1920년대에 사용이 됐다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1928년에 열린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함부르크 대회 때 나프탈리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경제민주주의 그 본질 방법 목표입니다. 이 보고서는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제민주주의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뭐 경제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나프탈리 보고에서 거의 시작할 정도로 이제 유명한 보고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프탈리는 힐퍼딩의 조직자본주의 이론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이 나프탈리 보고서에 보면 경제민주주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세 차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인데 이거는 작업장 단위 수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노사 공동결정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좀 더 위 차원은 산업 조직적 차원인데 이거는 이제 이제 주로 법과 제도의 영역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 수준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차원, 이 세 차원의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프탈리 보고서는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의 해소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균형이 작업장 수준과 산업 조직 수준 그리고 국가 경제정책 수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 각각의 수준에서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금융민주주의도 역시 이런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서 1차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고요. 금융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작업장 수준의 민주화, 그 다음에 실물자본과 금융자본의 힘의 균형, 그리고 산업 조직 측면에서는 이윤동기에 따르지 않은 금융 영역의 확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이제 이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법규를 통한 공공적 통제 확대, 국가 경제정책 결정에 이렇게 노동과 산업과 금융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그걸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화,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금융민주주의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민주화를 위한 여러 운동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공황기 때 미국 금융 뉴딜입니다. 금융 뉴딜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금융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미국의 평등 신용기회 운동 이런 것들도 금융 민주화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에 이제 금융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90년대에 유럽에서 금융 배제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여러 나라의 공공은행 설립운동, 뭐 등등이 이렇게 금융민주화 어떤 개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딜, 금융 뉴딜을 먼저 보면, 뉴딜 세력은 대공황의 원인을 과소소비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소소비의 원인이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이렇게 보았고, 이 자본과 노동 관계에서 힘이 자본으로 쏠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것이 이제 소비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뉴딜 세력은 이 위기 해결책으로 한편으로는 자본의 힘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한편 노동권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자본의 힘을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수단은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노동의 힘을 키워주는 것은 당연히 노동조합 조직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업과 독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과 금융의 해체, 그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그다음에 은행의 영업 범위를 주 단위로 제한하거나 등등의 이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노동조합 조직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뉴딜의 핵심은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의 사실은 원형은 임금주도 성장이고 더 멀리 가면 이제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뉴딜의 핵심은 결국은 노동조합 조직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률을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높여줘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60년대에는 미국에서 평등 신용기회 운동이 벌어진다. 이거는 당시에 미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지역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용 제공을 거부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걸 레드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은행에다가 자기 영업 대상 지도를 하나 크게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한 지역은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놨거든요. 빨간색 칠해 놓은 곳은 그러니까 고객이 찾아와서 주소지가 거기 빨간색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벌어졌고, 당시 이제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민권운동가들이, 신용을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미국에서 평등신용기회법, 지역재투자법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초에 신용민주주의 운동이 다시 벌어지는데 이때는 누구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이 주장이 나쁘게 이제 악용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나 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논리를, 여기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은행들은 이 돈은 풍부한데 대출처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나서서 신용 기회를 확대를 해 주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때는 한편에서는 신용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졌지만, 이 운동을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 좀 나쁘게 악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은행들이 거기에 이제 찬성하고 결합을 하니까 매우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 주택담보대출이 이 시기에 매우 팽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부시 정권 말기, 클린턴 정권 초기 이때 얘기입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유럽에서 이제 금융 배제 현상이 이렇게 심해지는데, 여기에 대응하려는 이제 사회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이것들도 이제 금융 민주화 사례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 이 금융 배제 문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의 정부기구,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데서도 이렇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 포용 개념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08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금융 배제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 뉴딜이나 60년대 말에 평등 신용 기회 운동, 신자유주의 시기 금융 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운동들은 금융 민주주의라는 어떤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금융 민주주의 구체적인 상을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80년대 후반에서는 금융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벌였고,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을 했고, 중앙은행 독립성 등등을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산분리가 이제 중요한 금융민주주의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관치금융 철폐나 중앙은행 독립성 주장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측면들이 있죠.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 노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 공공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경험들도 이렇게 금융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운동이나 유럽에서 운동이나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금융민주주의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로만 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융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렇게 간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빠졌냐면,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균형, 이런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작업장 수준이나 산업 수준, 거시경제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민주주의의 개념이 금융 이용 기회의 확대에 그쳤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 이거를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민주주의 과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결정의 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역사적인 경험이나 또 어떤 이론적인 논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금융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금융자본과 실물자본 사이의 힘의 균형,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사실은 자산 계층에 많이 기울어 있는데 이걸 중립적으로 되돌리는 것, 이런 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사례로 좁혀보면 이렇게 IMF 이후에 금융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해 있다는 거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를 1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노동 세력이 작업장 수준을 넘어서 이제 산업 수준이나 국가 어떤 그 경제 정책 의사결정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금융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금융 분야의 특성이 이 금융을 잘 모르면 개입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금융 분야가 이제 그런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노동 세력이 금융 문제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금융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발현하지 못하면 금융은 이제 기술 전문 관료, 금융 엘리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금융은 이렇게 그들만의 세계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민주화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동 이 세력이 금융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 독점 완화와 금융 배제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용 독점과 금융 배제는 동전의 양면인데 이 독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가 그 신용을 독점을 해서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현실에서 뭐 이렇게 가장 우리가 이렇게 그 눈앞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이것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 책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으려다, 집값 잡으려다 실패했다, 이제 그런 그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이미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히 주택이라는 것이 이미 금융상품처럼 돼가지고, 금융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고, 금융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잡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은 이렇게 소수가 신용을 독점을 해서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하는 것, 이걸 막는 데서 찾아야 된다. 는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그 자산금융을 억제하고, 이제 자산을 거래하는 금융을 저는 이제 자산금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거래를 억제하고 생산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금융민주주의의 주요한 과제다. 뭐 그래서 금융 배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 신용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과 비이윤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프탈리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공공성 규제를 확대하는 게 금융민주주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 규제를 확대를 해야 되고 이윤 논리에서 벗어난 금융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지역 공공은행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문가 영역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정치 쪽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금리가 됐든 환율이 됐든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노동조합들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떤 중앙은행의 전문적인 일로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MF 요구로 금융구조조정을 했고 그 금융구조조정에 따라서 금융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금융자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또는 그 결과로서 그 역기능도 두드러졌는데 그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금융민주주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 금융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태까지 그 금융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그 여러 운동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좀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개략적으로 이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핵심이 이렇게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금융자본과 실물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되찾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자산의 이해 쪽으로 많이 현재 이 기울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치장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